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관계한 우리 2,300만 동 보육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승만. 오늘은 가이로 선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승만은 한 시대 쉬지 않고 활동했습니다. 미국 지도자들에게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는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가이로 선언으로 나타났습니다. 1943년에 발표된 가이로 선언은 열강들이 조선의 독립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소식을 듣는 조선인들은 누구나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에서 위험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독립운동 지도자들도 함정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단지 조선의 독립이 약속된 사실만을 반겼습니다. 가이로 선언에 대한 조선인들의 무지는 해방 직후까지 계속됐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승만이 함정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그는 가이로 선언을 이끌어낸 1등 공로자였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을 했습니다. 선언 속에 들어있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라는 어구가 독립의 무한정 지연을 의미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가이로 선언의 조선 관련 내용이 즉시 독립이 아니라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독립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승만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라는 어구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 국무부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승만의 서한을 묵살했습니다. 카이로 선언에 in due course, 적정한 과정을 거쳐서 혹은 적당한 시간을 거쳐서 이제 한국을 독립시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그런 표현이 카이로 선언에 들어가고 확정되는 과정에 이제 뭐 어떤 나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중국의 장개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미국의 루즈벨트, 또 루즈벨트를 돕는 루즈벨트에 참모했던 홉킨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논쟁이 있는데요. 그 논쟁에서 뭐 아직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결론은 안 났지만, 이제 저는 루즈벨트와 홉킨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입장에 서 있는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김구가 역할을 해서 장개석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2차 대전이, 태평양 전쟁이 2차 대전이 이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는 게 확실하게 될 때쯤이 이제 카이로 선언이 나오는 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의 승전국이 될 나라의 지도자들은 전쟁 후에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가장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카이로 선언에 참가했던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 중국의 장개석, 이 세 사람들이 전후에 그러면 이제 연합국이 이기고 나서 어떤 세상을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전후 질서를 어떻게 재편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에 기본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처칠은 전 세계에 있던 영국의 식민지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립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럴까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국은 영국의 식민지를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장개석의 중국은 일본이 팽창하기 전 단계의 청나라가 만주, 조선반도, 대만, 그 중국 주변에 그 일본하고 영유권을 서로 다투고 그 경합하던 그 지역에 말하자면 종주권을 가지고 있던 상태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반도는 중국 입장에서는 종주국, 자기네가 종주국이 되고 우리는 그 중국의 종주국 아래에 있는 뭐 식민지까지는 표현을 안 해도 보호국, 그 옛날에 조공을 바치는 연호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아내고 그런 관계로 되돌리고자 한 게 중국의 입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영국은 전쟁 전의 단계로 돌아가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이 전쟁에서 가장 승리를 가져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은 그럼 입장이 뭐였냐. 미국은 그 두 가지 입장 다 동의하지 않고 과거에 니네가 무력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강압적으로 식민 통치한 걸 우리 정리하고 완전히 그런 그 제국주의 시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 입장의 조율을 하는 자리가 카이로 선언이고 그 조율 과정에 인듀 코스라는 과정을 거쳐서 한국을 독립시키자는 조용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카이로 선언의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는 한국을 독립시키는 거. 우리로서는 대환영이죠. 근데 그 과정이 인듀 코스라고 하고 그 인듀 코스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을 독립시키는 것을 그러면 중국이 바랐겠느냐, 영국이 바랐겠느냐, 미국이 바랐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면요. 이것을 한국을 독립시키겠다고 얘기하는 입장에 있었던 나라는 단연코 미국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은 당연히 옛날에 청나라가 조선을 지배했듯이 그런 관계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고 영국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영국은 다른 나라의 케이스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너무나 많은 세계 여러 나라가 이제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상황인데 그것을 각 나라의 식민지였던 나라, 그러니까 영국이 이긴 나라니까 승전국이니까 영국의 식민지는 과거 식민지대로 놔두고 전쟁에서 진 독일 식민지만 해방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영국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과거의 그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하는 걸 다 없애자라는 새로운 질서,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자라는 입장을 얘기하는 국가는 카이로 선언에서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럼 그 미국이 그걸 왜 했겠느냐? 이제 그럴 때 그 홉킨스라는 그 미국 대통령의 참모가 이승만과 여러 가지로 교분을 갖고 이제 한국이 그 인슬레이브돼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한국을 독립시킨다라는 문구를 넣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학설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이승만은 줄기차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노력에 서서히 호응하는 미국의 지도자들도 나타났습니다. 루즈벨트와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전직 고위 관료 썸너 웰스는 여러 신문에 실리는 신디케이터 논평에서 조선의 국권이 회복되면 20세기의 가장 큰 죄악 중 하나가 시정되고 태평양에 구축될 새로운 국제체제에 안정요소가 하나 더 추가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승만이 주장한 발언을 적절히 요약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 엘레노 루즈벨트는 이승만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승만의 편지를 남편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1945년 3월 12일 신디케이트 컬럼에 그녀는 이승만을 만난 소감을 썼습니다. 나는 이전에 이승만 박사를 만난 적이 없었다. 내가 만난 그의 얼굴은 숭고한 정식으로 빛났고 그의 온화한 표정에서는 그의 동포들이 오랜 세월 발휘되어 왔을 인내심을 역력히 읽을 수가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뇨 루즈벨트와 이승만의 관계에 되는 얘기인데요. 그 이 두 분이 실제 만나서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어떤 공감을 가졌다라는 명확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45년 3월 달에 쓴 엘레뇨의 칼럼에 보면은 이승만과 만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칼럼이 있고요. 또 이거 말고도 확인할 수 있는 게 1940년에 한국에서 엄청난 기근이 벌어집니다. 조선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조선은 일본의 일부니까 미국 적십자사에서 일본 정부에다 대고 아니 한국에 엄청난 기근이 났다는데 우리 그럼 미국 적십자가 좀 돕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적십자 총재가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뇨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의 부인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일본 정부가 부인합니다. 아예 한국에 기근 없다. 니네 안 도와줘도 돼. 맞아, 한국 돕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때 이제 홉킨스를 통해서 이승만이 엘레뇨한테 한국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엘레뇨가 굉장히 일본 적십자 또 일본 정부 쪽에다가 맞아 얼굴을 붉히면서 니네 왜 거짓말하냐 하는 문제를 따지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로 봤을 때 엘레뇨라는 루즈벨트의 부인, 또 홉킨스라는 루즈벨트의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한국 문제에 굉장히 정통했다. 대부분의 그 당시 미국 고위 관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국제 정세의 주인공이 돼서 세계 전후 질서를 주무르고 있는데, 다행히 루즈벨트의 최고 가까운 거리에 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부인, 한 사람은 최고 정치 참모, 국제문제 참모가 한국 문제에 정통했기 때문에 인 듀 코스라는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라는 선언이 나오게 된 거 아니냐 하는 해석에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임시정부를 지금이라도 장개석 정부라도 좀 승인을 해달라. 중국 정부가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구가 귀국을 하려고 그러면서 장개석한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임시정부를 중국 정부가 좀 승인을 해야 내가 귀국해서 활동을 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장개석은 말하자면 김구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개석의 머릿속에는 한반도는 일본이 패퇴하고 나서 과거의 청나라가 조선을 지배하듯이 중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승만은 계속해서 미국 고위 관료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리석거나 소심하거나 음모를 감추고 있다는 평가를 약소국 망명정부의 인물로부터 끈질기게 들어야 하는 강대국 관료들의 심경이 오죽 불편했겠습니까? 이승만은 희망과 기대와 동시에 불안과 갈등 속에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945년 8월 14일 밤 11시.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히로히토 일왕은 라디오를 통해 전쟁이 끝났음을 알린다는 의미의 종전 조서를 직접 낭독합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연합국 공동선언, 즉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로 사실상 항복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기 약 4시간 전 미국 전시정보국은 자국 방송사의 단파 라디오를 통해 항복 사실을 세계에 먼저 알렸습니다.
Radio Tokyo has announced that Emperor Hirohito will broadcast an imperial rescript at noon Wednesday, Japan time, less than 4 hours from now. 일본의 항복 소식을 영어와 중국어 등 각 나라 언어로 번갈아가며 알렸는데 여기에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동포 여러분, 일본은 포츠담 선언 조건을 완전히 접수하였습니다. 광복을 알린 최초의 한국어 방송이었습니다. 특히 일왕이 방송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항복이라는 단어도 사용해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선 동포 여러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습니다. 연합국 군대로 하여금 여러 공격 작전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서너 시간 뒤 찾아올 광복을 미리 축하하기라도 하듯 애국가도 2절까지 틀었습니다. 일본의 항복 소식이 라디오 임시 뉴스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 순간 이승만의 곁에 있던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분은 임시 뉴스를 듣다 말고 벌떡 일어났었습니다. 이봐, 일본이 항복해서 우린 귀국하는 거야. 그분은 제 손목을 꽉 붙잡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으로서는 너무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 손만 꽉 잡고 계셨습니다. 1920년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류로 작성된 승객 명단에는 이승만과 그의 비서 임병직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밀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의 평생 친구였던 모스빅의 주선으로 하와이에서 상해로 가는 배에 몰래 올랐습니다. 문제는 귀중한 도움을 베풀었던 친구의 직업이 장의사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배는 중국인들의 시신을 본국으로 보내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숨은 곳은 시신을 담은 관들의 품이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신동하는 것입니다.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이승만은 갑판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시체와의 인연은 꽤 깁니다. 한성 감옥에서 콜레라로 죽어가는 시신들의 틈에 섞여 지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그의 품에 안겨 죽어간 수많은 교포들이 있었습니다. 명색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인데 참으로 고생스러운 독립투사의 삶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그때의 경험을 시로 읊었습니다. 황천객과 함께 가는 긴 밤의 노래였습니다. 민국 2년 동짓달 16날 하와이에서 남몰래 배를 탔다네. 겹겹의 판자문에 화로 불은 따뜻하니 사면이 철벽이라 칠흑같이 어두웠네. 이 밤엔 세월도 어찌 길다냐. 태평양 바다 위를 둥실 떠가니 이 안에 황천객을 누가 알리요.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상해로 밀항을 하죠. 밀항을 하는데 아까 여러 번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호놀룰루에서 상해 가는 배를 정식 티켓을 사고 승객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일본이 현상수배를 해놨어요. 이승만한테 뭐 30만 불인가 거금을 걸어서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잡으면은 일본 정부가 현상금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의 하와이에서 아주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장의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스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스윅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하와이에 와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와이 이민자들, 중국에서도 이민자가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우리나라에서도 갔는데 그 이민자들이 와서 일하다가
뭐 사고로 죽거나 나이가 많아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그러면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장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서양 사람들은 보통 해외에 나가서 일하다가 죽으면은 해외에 그냥 산소를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기념 하는 비석도 세우고 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희한하게 본국의 고향 마을에 묻히는 걸 원하니까 이제 이 보수익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하와이에서 일하다가 죽으면은 다 중국 본토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해로 실어 날라야 되는 겁니다, 시체를. 또 일본으로 시체.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마침 이승만이 상해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 밀항을 해라. 내가 상해 가는 배에 시체를 싣고 가는 그 창고칸이 있는데 너 거기 들어가면 안전하다.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첫날 이제 맞으면 그 항구를 관리하는 그 경찰한테 잡히면은 이제 현상금 걸렸으니까 잡혀가니까 거기 들어가서 쥐 죽은 듯이 있다가 이제 배가 공해로 나오니까 공해상으로 빠져나오면은 이제 잡혀도 끌려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해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해상으로 나와가지고 선장한테 들킵니다. 너 선장이 보고 너 누군데 여기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상해 가는 배에 나중에 선장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시체지에서 나와가지고 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시를 하나 짓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상해로 밀항하는 시인데 굉장히 그 심금을 울리는 시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한시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이 서양 학문, 서양 사상에 정통한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동양 사상에 정통하고 동양의 이런 그 시를 읊는 이런 그 풍류를 갖고 있고 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데 다행히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이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에 걸쳐서 지은 시들을 한시를 다 모아서 출판을 했습니다. 책이 2권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채역집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채역집이라는 게 징역 살 때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징역살이를 대체할 때 채자거든요. 그래서 징역살이를 대신한다라는데 그러니까 징역을 살면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건데 그것을 시 쓰는 걸로 한을 푼다라는 뜻에서 채역집이라는 이제 시집의 제목을 붙였고요. 그래서 그 채역집은 2021년에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이 출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가 272수, 한시 272개를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한문 원문에다가 한글 그다음에 뜻으로 또 시를 번역해서 우리가 요즘 말로 읽을 수 있게.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맞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정서적으로 그 조국의 독립을 그리고 또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살면서 겪는 그 인생의 경험을 승화시켜서 시로 표현한 게 있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그로부터 아까 얘기한 2021년 말고 2023년 그로부터 2년 후에 다시 그 채역집에 실리지 못한 이승만 대통령이 지은 한시 76수 76개를 또 한 권 더 냈습니다. 이승만 연구원에서. 그 시집의 이름은 채역집에 실리지 않은 한시. 그래서 그 책 2권이 나와 있는데요. 이 2권을 뭐 구해서 읽어보시면은 물론 그 전에도 단편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망라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지은 시들을 이은상 같은 분도 여러 수 모아서 책으로 내고 또 뭐 제가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 못하지만 그 단편적으로 모은 책들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전부 망라해서 알려진 시는 전부 찾아가지고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이 2021년하고 2023년에 2권의 이승만 대통령 시집 한시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면 지금 하와이에서 상해로 망명할 때 쓴 시도 나와 있고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감옥에서 쓴 시도 많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 쓴 시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그 능력 있고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말 소통이 되는 문학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독자들께서 한번, 시청자들께서 한번 구해서 보시면은 큰 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